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비무장지대 북측 철책선. 총구가 그의 등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에는 철책을 자르던 펜치. 그것이 아직 들려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군 보초병 2명. 삽십여 미터 거리에서 자동 소총을 겨누고 있었지요. 나는 국가보위부 7호실 소속이다. 강철민 소자다. 총을 내려라.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초병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국가보위부, 그것도 7호실, 김정은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경호하는 핵심 부서, 보초병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젊은 보초병 하나가 용기를 냈습니다. 강철민은 주머니에서 빨간색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보초병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사진과 얼굴이 일치했습니다. 국가보위부 특별신분증. 맞았습니다. 그럼 왜 철책을 자르고 계십니까? 기밀작전이다.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당장 지휘소에 보고하고 이 구역을 봉쇄해라. 나는 남쪽으로 침투한다. 강철민의 목소리.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20여 년간 훈련된 목소리였습니다. 보초병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무소자. 보초병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철민은 다시 철책을 향했습니다. 펜치를 움직였습니다. 철사가 끊어지는 소리.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쪽으로. 남쪽 땅을 밟는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은별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얼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도, 어머니의 얼굴도 모두 영영 이별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초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손들어. 확성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귀순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04년 봄 평양. 24살의 강철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던 그 사격과 격투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정보 분석 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적. 졸업식 날 그는 국가보위부로 특별 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동무는 오늘부터 최고 지도자 동지를 모시게 될 것이요. 국가보위부 부부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강철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전체 군 장교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선택되는 자리였지요. 그의 아버지는 인민군 대자 출신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큰 공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 출신의 교원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은 집안이었지요. 강철민은 어려서부터 당에 충성하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철민아, 너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개인의 행복보다 조국이 먼저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철민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철민은 특별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완전 무장 상태로 장거리를 달렸습니다. 사격 훈련은 하루에도 수백 발. 격투 훈련은 4시간씩 계속되었습니다. 식사는 정확히 계산된 칼로리로 제공되었습니다. 몸무게는 매일 측정되었습니다. 경호원의 몸은 국가의 자산이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라. 훈련 교관이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철민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완벽한 기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감정도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6달간의 혹독한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는 드디어 김정은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2005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행사였습니다. 당시 젊었던 김정은이 행사장에 나타났지요. 강철민은 입구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철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김정은이 아닌 주변을 향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 경호원 새로 온 동무인가? 김정은이 갑자기 그에게 물었습니다. 강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경애하는 장군님. 국가보위부 강철민 대위입니다. 고생이 많소. 충성을 다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것이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민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강철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릉나도 오락관, 때로는 묘양산 별장까지도 갔습니다. 경호원들은 김정은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습니다. 현장을 샅샅이 점검했습니다. 창문, 출입구, 환기구 모두 확인했지요. 음식은 미리 맛을 봤습니다. 독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철민의 일상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만 잤습니다. 항상 무전기를 휴대했습니다. 권총은 허리춤에 차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쯤 강철민은 승진했습니다. 대위에서 소자로 올랐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결혼도 했습니다. 신부는 당 간부의 딸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교원이었지요.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친지들만 모였습니다. 경호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큰 행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사흘 만에 강철민은 다시 경호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여보, 이해해요. 당신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순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서운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철민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무가 우선이었습니다. 2009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은별이라고 지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강철민은 딸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는 경호 임무 때문에 병원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순이. 곧 다시 올게. 괜찮아요. 빨리 다녀와요. 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철민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에 열흘 정도만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경호 임무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딸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첫걸음을 뗄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그는 곁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은별이가 그를 보고 울었습니다. 으앙, 무서워. 3살쯤 된 딸, 낯선 사람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강철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은별아, 아빠야. 아빠, 싫어. 가. 딸은 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순이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평양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거리에는 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철민도 장례식장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정은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강철민은 이제 김정은을 더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호 강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김정은은 젊었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철민 동무, 수고가 많소. 어느 날 김정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현지 지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제 본분입니다. 동무 가족은 잘 있소? 예, 감사합니다. 아이가 있다고 들었소. 딸인가?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요. 가족은 소중한 것이요. 김정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강철민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는 해외에서 수입한 고급 음식을 먹었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특권층은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철민 동무, 이번에 스위스에서 치즈가 들어왔소. 맛있으니 한번 먹어보시오. 김정은이 그에게 치즈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강철민은 받아서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맛있습니까? 예, 원수님. 감사합니다. 좋소. 충성스러운 동무들은 대우를 받아야 하오. 강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이 치즈 한 조각, 어떤 인민 가정은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어느 날, 강철민은 휴가를 받아 집에 갔습니다. 1년 만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강철민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4살이 된 딸, 작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소?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이 됐어요. 장마당에서 옥수수 사서 먹이는데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민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중국 위안화 몇 장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쌀 좀 사시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이가 돈을 받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철민은 아내를 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딸과 함께 잤습니다. 은별이는 아빠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다시 임무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은별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 은별아, 아빠는 가야 해. 조금만 참아. 싫어.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딸의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을 떼어내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순이가 우는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임무지로 돌아온 강철민. 더욱 무표정한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상관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강철민 동무는 모범 경호원이요. 본받아야 하오. 하지만 강철민은 그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2013년 봄, 강철민은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 부인 장성택. 그가 숙청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성택이 회의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그를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부위원장이오. 장성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철민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성택은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친척들까지 모조리 숙청되었습니다. 강철민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고모부조차 이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개 경호원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자신과 가족 모두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동무들, 반역자의 최후를 똑똑히 보았소? 보이부 간부가 경호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어야 하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충성스러워 보여도 순식간에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강철민은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은 강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가족도 아무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처럼 핵심 보이부 요원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곧바로 보고되었습니다. 동료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철민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2014년 여름, 강철민은 중국 접경 지역으로 경호 임무를 나갔습니다.
김정은이 중국과의 협력 사업장을 시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강철민은 그곳에서 지리를 파악했습니다. 국경선의 위치, 경비 병력의 배치, 순찰 시간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후 강철민은 집에 들렀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순이는 놀라며 그를 맞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 강철민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5살이 된 은별이 아빠를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빠 왔어. 그래, 은별아. 아빠가 왔다. 강철민은 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딸과 오래 놀아주었습니다. 그림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은별이는 아빠 품에서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와. 응. 아빠가 노력해볼게. 약속이야? 그래, 약속. 강철민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은별이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철민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자고 있는 딸과 아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2014년 10월 강철민은 본격적으로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팬츠, 손전등, 나침반, 비상식량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기와 경로였습니다. 중국 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 처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처럼 핵심 보위부 요원은 본보기로 더 잔혹하게 처형될 것입니다. 강철민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 비무장지대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바로 한국 땅입니다. 송환될 걱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비무장지대의 경비였습니다. 지뢰밭이 있었고 철책선이 있었습니다. 감시 초소가 곳곳에 있었고 순찰도 수시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에도 허점은 있다는 것을, 완벽한 방어선은 없다는 것을. 10월 중순 강철민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정은의 강원도 현지지도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강철민은 선발대로 먼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경호 계획을 세우는 임무였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한 강철민, 주변 지리를 살폈습니다. 비무장지대까지의 거리, 경비 초소의 위치, 철책선의 상태,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기회는 이번뿐일 것입니다. 10월 25일 밤, 강철민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김정은의 일정은 내일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사라지면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히 남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밤 11시 강철민은 숙소를 나섰습니다. 경비병들에게는 현장 최종 점검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보위부 소자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철민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팬츠와 손전등, 나침반, 그리고 딸의 사진 한 장. 1시간쯤 걸었을까?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바로 비무장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가 한국이었습니다. 강철민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 초소가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갈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20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책선에 다가갔습니다. 펜치를 꺼내 철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철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구멍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쳤습니다. 강철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보초병 2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쏜다. 강철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목소리에 권위를 실었습니다. 나는 국가보위부 7호실 소속이다. 강철민 소자다. 총을 내려라. 보초병들이 망설였습니다. 국가보위부 7호실. 그 말에 그들은 움찔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젊은 보초병이 용기를 냈습니다. 강철민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던졌습니다. 보초병이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럼 왜 철책을 자르고 계십니까? 기밀작전이다.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당장 이 구역을 봉쇄하고 지휘소에 보고해라. 나는 남쪽으로 침투한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초병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무소자. 보초병들이 경례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강철민은 다시 철책을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사를 몇 가닥 더 끊었습니다. 구멍이 충분히 커졌습니다. 강철민은 몸을 숙여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남쪽 땅이었습니다. 아직 비무장지대 아니었지만 북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강철민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이제야 풀어진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이제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은별이의 미소.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은별아.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다. 너희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20여 년간 억눌렀던 감정. 폭발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울음도 오래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보초병들이 지휘소에 보고하면 곧 추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철민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위험했습니다. 지뢰가 곳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땅을 살펴가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초소였습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강철민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00m, 50m, 20m,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손들어. 확성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귀순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시오. 절대 뛰지 마시오. 강철민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초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총을 겨눈 채 그를 둘러쌌습니다. 강철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머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시오. 국가보위부 7호실 소속. 아니, 전 소속 강철민입니다. 김정은 최고 지도자 근접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위부 요원. 그것도 김정은 경호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한 병사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강철민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동쪽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 서울 근교의 한 건물. 강철민은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여러 기관의 사람들이 그를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김정은을 경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오. 강철민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일상, 경호체계, 보위부 조직, 북한 고위층의 동향. 그가 가진 정보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 많았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만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병원 검진을 받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동생 김여정의 영향력 커지고 있습니다. 핵 개발 상황은 제가 알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철민은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심리검사도 받았습니다. 의학검사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는 진짜 탈북자였고 진짜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강철민은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한국의 법률과 제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강철민에게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20여 년간 명령에 따라 살았던 그 자유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아주머니, 양강도에서 온 청년, 평안도에서 온 가족,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무는 어디서 왔소? 한 아주머니가 강철민에게 물었습니다. 강철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양입니다.
평양이요? 그럼 출신 성분이 좋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으로 오셨어요?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위부 요원이었다는 것을, 김정은을 경호했다는 것을, 그것을 알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강철민은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지였습니다. 1층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자동차가 다녔습니다. 가게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인가? 이것이 나만인가? 강철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군인이었고 경호원이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기 일자리를 구하는데요. 한 식당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요리할 줄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경력이 있으세요? 그건 강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경력 없는 분은 곤란해요. 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십 군데를 다녔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북자라는 이유로 강철민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강철민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조국을 배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여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기, 제가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탈북자? 제가 탈북자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냥 느낌으로요. 제 동료들도 탈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새터민 자립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일자리 알선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려요. 여자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강철민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철민은 그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러시군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그의 경력을 물었습니다. 강철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20여 년간. 아, 그러시군요. 그럼 경비 쪽은 어떠세요?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비. 강철민은 그 말에 뜸을 들였습니다. 경호원에서 경비원으로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철민은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혼자서 경비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강철민은 경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북한 최고 권력자를 경호하던 사람.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적어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편안한 밤 되세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강철민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평범한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경계했고 항상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아주머니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강철민은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거죠? 전에는 다른 분이 계셨는데. 예,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밤에 혼자 계시는 거?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주머니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강철민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커피의 온기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경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서울, 44살이 된 강철민.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0년간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강경비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예,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북한 억양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강철민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그가 북한 보위부 출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김정은을 경호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강철민은 그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이제는 그저 먼 나라의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딸 은별이는 이제 17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랐을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죽었다고 배웠을까? 아내 순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남편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을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았다면 언젠가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숙청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어떻게든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2024년 가을, 한 방송국에서 강철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민 씨 맞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저희는 한국 방송국인데요. 탈북자 인터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출연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철민은 망설였습니다. 1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을 드러내야 할까?
제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강 씨께서 국가보위부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 경호를 담당하셨다고요. 강철민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통일부 관계자분께 확인했습니다. 물론 강 씨의 동의 없이는 방송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 내부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특히 김정은 주변 이야기는 더욱 그렇고요. 강철민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나서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까? 결국 그는 수락했습니다. 1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촬영 날, 강철민은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강철민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 국가보위부 출신 강철민입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김정은 최고 지도자 근접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탈북하게 되셨나요? 2014년 11월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쪽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요? 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와 딸을 두고 왔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죄입니다. 지금도 그리우신가요? 매일, 매일 그립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철민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강철민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강철민은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10년간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강철민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 책 출판 제안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받아들였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 활동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강철민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청소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무섭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적응할 수 있어요. 아저씨도 가족을 두고 오셨어요?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딸을 두고 왔어요. 여러분 나이 또래였어요.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여기 온 것은 잘한 일이에요. 자유를 찾은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철민은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나눴습니다.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강철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젊고 배울 게 많고 가능성이 무한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봄, 강철민은 작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철책을 넘어서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딸에게 바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책의 헌사였습니다. 강철민은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경비실에는 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7살 은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매일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별아, 아빠는 오늘도 잘 살고 있다. 자유롭게 떳떳하게 살고 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아빠가 왜 떠났는지 설명해 줄게.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줘.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강철민은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CC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딸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강철민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책을 넘어선 남자, 자유를 선택한 남자, 가족을 그리워하는 남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남자, 그것이 강철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경비실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성실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적처럼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